자, 우리 선택형, 진도별 선택형 문제. 자, 그래서 먼저 죄용법정주의입니다. 법률주의, 이제 법률 없으면은 뭐 범죄도 없다. 그런데 2번 한번 보세요. 자, 몇 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는 규정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으나 몇 조의 예비 음모는 처벌한다는 규정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왜? 미수범은 형법 25조, 26조, 27조에 지금 처벌 예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25조 장애미수 같으면은 이제 형을 이제 감경할 수, 임의적 감경이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형법 28조에 예비를 이제 처벌한다 규정만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떻게 처벌하는지는 형법 각 본조라든가 특별한 법에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미수는 그냥 범죄의 미수는 처벌한다. 그렇다면 그것은 뭐가 됩니까? 형법 25조에 의해서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하지만 예비는 안 돼요. 예비는 안 되기 때문에 예컨대 이제 개인적 법익관 단죄는 살인죄 같으면 10년이야. 강도죄 같으면은 343조죠. 7년이야.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들. 따라서 예비 음모는 처벌한다. 이렇게 규정돼 있다.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불과 10년 전까지만 그렇게 규정돼 있었다. 그것은 당연히 이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라는 것들. 소급표 금지 원칙 뭐 다 볼 수는 없고 워낙 많습니다. 여러분들 뭐 제 거 갖고 계시면은 이제 도표를 이 부분 싹 정리해놨으니까 그 중에서도 5번 행위 당시에 판례에 의하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이 되었던 행위를 판례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해서 처벌하는 것은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법률에 대해서는 소급표는 절대적으로 금지됩니다. 법률에 대해서는.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성무법 국가지 판례법 국가가 아닙니다. 영미법 같은 판례법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판례는 법률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소급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는 무죄가 유죄로 바뀌고 유죄가 무죄로 바뀌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들. 따라서 무죄였던 행위가 유죄가 됐다. 유죄였던 행위가 무죄가 됐다. 이런 것은 형벌 불소급 원칙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타당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들. 자, 6페이지 명확성의 원칙입니다. 12번 처벌 법규의 구성 요건이 서술적 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은 이는 죄형법정지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틀렸습니다. 서술적 개념은 뭐죠? 사람은 이래야 된다. 이런 것들이 서술적 개념인데 법률이라는 것은 이렇게 서술적 개념만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불확정적 개념을 쓸 수밖에 없다. 우리 형법에서 가장 대표적인 불확정 개념이 사회상규입니다. 형법 20조. 기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 근데 법률 용어사, 형법은 그나마 상당히 서술적이고 그래도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민법은 더합니다. 훨씬 더 불확정 개념을 쓸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불확정 개념은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는 100% 서술적 개념. 인간이란 이런 것이다. 이렇게만 법률을 규정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서술적 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이러한 불확정 개념을 사용한다 해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어긋난다 그랬죠?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이제 제가 올해 13, 14, 15회 이런 지문 위주로 더 많이 봅니다. 유추해석 금지 원칙. 자, 14번. 위법성 조각사이동과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규정을 제한적으로 유추하는 것은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것들. 유추해석 금지 원칙은 뭐냐면은 결국 우리 죄형법정주의라고 하는 것은 가벌성의 확장입니다. 이것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에 의해서 철저하게 가벌성을 확장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유추해석 금지 원칙. 유추해석을 통해서 가벌성이 확장된다. 절대적으로 금지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법성 조각사유나 책임 조각사유는 범죄자에게 무지하게 유리합니다. 이것을 확대 적용하면 적용할수록 가벌성은 축소가 됩니다. 따라서 위법성 조각사유나 책임 조각사유는 확대 적용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위법성 조각사유를 축소 적용을 합니다. 줄여서 제한적으로 적용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반대로 가벌성이 확장되죠. 그렇다면 형법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바로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반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16번, 이번 15회 때 드디어 객관식에서 출제가 됐는데, 형법 170조 2항에서 말하는 자기 소유에 속하는 166조 또는 167조의 기재물과 바로 170조는 실화죄입니다. 실화죄인데 문제는 이게 뭐냐? 자기 소유 일반 물건 실화죄. 근데 166조 또는 167조는 뭐죠? 방화죄입니다. 자기 소유 일반 물건 방화죄. 그런데 일반 물건은 166조나 167조 방화죄에 의하면은 물건은 일반 물건은 자기 소유, 타인 소유 불문하고 일반 물건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기 소유, 타인 소유 불문하고 일반 물건. 따라서 자기 소유 일반 물건이건 타인 소유 일반 물건이건 방화를 하면은 일반 물건 방화죄로 처벌할 수 있겠죠. 그런데 170조 2항 실화죄에는 자기 소유 일반 물건 실화죄는 처벌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타인 소유 일반 물건 실화죄는 처벌 규정이 지금도 없습니다. 이 시간에도 없습니다. 지금도 없어요? 그러면은 타인 물건 일반, 우리 여기 들어있는 거 다 타인 물건이잖아요. 이거 잘못해서 불내면은 타인 물건 타인 소유 일반 물건 실화죄로 처벌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해석을 하자. 일반 물건을 자기의 소유에 속하던 126조의 기재한 물건 또는 자기의 소유에 속하던 타인의 소유에 속하던 물건하고 167조의 기재한 물건이라고 해석하자. 대법원 전원 합자 판결. 재형법정주의 원칙상 금지되는 유추 해석이나 확장 해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방화죄는 타인 소유, 일반 소유, 그러니까 타인 소유 일반 물건, 자기 소유 일반 물건 방화죄가 다 규정이 있는데 실화죄는 자기 소유 일반 물건 실화죄는 처벌 규정이 있지만 타인 소유 일반 물건 실화죄는 처벌 규정이 없다. 두 가지. 방화죄는 둘 다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일반 물건은 자기 소유뿐만 아니라 타인 소유로 해석해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두 번째, 형법적 중요성. 자기 소유 일반 물건보다는 타인 소유 일반 물건, 방화건, 실화건 더 의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내 거는 내가 어떻게 하는 건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자기 소유 일반 물건 실화죄는 처벌 규정이 있고 더 중요한, 형법보다 더 중요한 타인 소유 일반 물건 실화죄는 처벌 규정이 지금도 없고 그렇다면은 일반 물건의 의미를 자기 소유뿐만 아니라 타인 소유 일반 물건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과연 재형법정주의에 반하겠는가? 전원합의체 판결 절대 반하지 않는다. 따라서 타인 소유 일반 물건 실화죄도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17번, 18번은 같은 내용인데, 판례는 다르지만 같은 내용인데, 자, 아동 성착취물이에요. 갑이 A가 운영하는 메신저 프로그램에 접속해서 가상화폐로 사용료를 지불하고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211개가 저장되어 있는 고액반 접속 링크를 제공받아 갑소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F채널을 통해 시청한 행위는 아청법상 시청죄는 물론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를 구성한다. 틀렸습니다. 지금 성인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으면 처벌 안 받아요. 성인 음란물은 업로드는 처벌받습니다. 다운로드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청물은 업로드 당연히 처벌받고 다운로드 처벌받는데 대신 다운로드는 소지했을 때, 즉 폴더에다 저장을 했을 때 그때만 처벌받습니다. 이게 소지입니다. 그런데 예컨대 스트리밍, 시청은 됐지만은 소지는 아니거든요. 스트리밍은 내가 소지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벌을 못 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개념은 명확히 하자. 소지라는 것은 내가 지금 내 손에 있어이다. 그러니까 폴더에다 저장시켜야 되는데 이거는 스트리밍 받기 때문에 소지죄는 처벌할 수 없다. 그래서 과거에는 소지죄만 있었어요. 소지죄만 있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과학기술은 점점 더 발전하고 스트리밍식으로 계속해서 보게 되니까는 그래서 아예 조문을 갖다가 시청죄에 대고 신설을 했습니다. 그럼 시청죄로 처벌하면 되지. 법정이 똑같아요. 굳이 소지죄로 처벌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서 이미 이런 문제가 입법적으로 해결됐기 때문에 소지죄가 성립한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아래 판례도 마찬가지라는 것들. 반드시 다운로드해서 폴더에 저장을 했어야만 이때만 소지죄가 인정되고 그렇지 않으면 시청죄에도 다른 구성요건으로 처벌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들 그렇게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9페이지 25번 형벌 법규 해석에서도 법률 문헌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입법 영역들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 목적론적 해석은 입법 취지를 고려한 건 우리가 이제 법령안을 보게 되면 개정안을 보게 되면은 입법 취지는 반드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재가 없으면은 그 법령안이 개정안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취지에 따라서 해석하는 것 이거는 법률 해석하는 정통 방식입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인정이 되고 이러한 목적론적 해석은 절대 배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출제는 이걸로 출제가 된 게 아니라 밑에 해설로 이번 15회 때 출제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 형법에는 특수폭행치상죄가 형법 제정 당시 1953년 9월부터 제정이 되어 왔는데 특수폭행치상죄는 법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처벌했느냐? 그냥 상해죄의 예에 의해서 처벌했어요. 7년 이하. 그래서 얼추 한 70년 이상을 이렇게 처벌해 왔는데 그런데 폭처법 3조 1항에 과거 이게 기록청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폭처법 3조 1항에 특수상해가 있었습니다. 3년 이상. 이렇게 규정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폭처법 3조를 위헌 판단 받고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형법에 다시 258조 2로 이거 신설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법정형을 조정을 했죠. 1년 이상 10년 이하. 그래서 지금 특수상해죄가 형법에 의해서 이렇게 1년 이상 10년 이하로 처벌받게 됐습니다. 문제는 이게 형법이 신설되니까 문제예요. 특수폭행치상은 구조상 특수상해에 가까울까요? 상해죄에 가까울까요? 특수는 특수끼리 논의가 특수폭행치상은 당연히 특수상해죄에 가깝겠죠. 그러면은 여태까지 70몇 년을 상해죄에 의해서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졌는데 특수상해죄가 신설돼서 1년 이상 10년 이하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지? 구조적으로는 특수폭행치상은 특수상해에 더 가까운데 그럴 필요 없다. 목적론적 해석을 통해서 70몇 년 동안 입법 취지에 따라서 특수폭행치상을 상해죄에 의해서 7년 이하 처벌에 계속하라. 굳이 특수상해죄가 신설됐다고 따를 필요 없다. 이것이 바로 목적론적 해석이 된다는 것들 그렇게 한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26번 같은 경우 작년 기록에서 나왔죠. 우리 그 원동기 장치 자전거 뭐가 되면 킥보드 이거 운전했는데 무지하게 그 길었습니다. 저도 이거는 제 특별한 법에다가 이거 기록 다 해놨었는데 엄청 길었는데 문제는 이게 형법이 개정돼 갖고는 이 자동차 음주운전은 법정형이 올라갔어요. 막 6년 이렇게 올라갔는데 대신 이걸 낮춰서 킥보드 이런 것들은 뭐가 돼? 음주운전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낮췄다는 겁니다. 6년 이하의 징역형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은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은 이러한 원동기 장치 킥보드 같은 거를 요거를 자동차를 볼 수 있으니까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음주운전이 아니라 그냥 음주 자전거 운전. 그래서 20만 원 이하의 벌금 이걸로 처벌하자. 그래서 킥보드는 지금 자동차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125cc 이하입니다. 125cc 이하. 그런 경우는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것들. 125cc 이하면은 스쿠터 정도 되겠죠. 스쿠터는 뭐 당연히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들. 자, 적용법 좀 그 정도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형법의 적용 범위 2번. 자, 죄가 되지 아니하던 행위를 구성요건 신설로 포괄일죄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경우. 요게 바로 상습 강제추행죄입니다. 2013년에 형법이 개정되면서 상습 강제추행죄가 신설이 됐어요. 가중처벌을 하게 됩니다. 신설된 포괄일죄, 상습 강제추행죄 처벌법규가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 신설된 법규를 적용해서 처벌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습 강제추행죄가 시행되기 이전에 범해진 강제추행 행위는 습벽에 의한 것이라도 즉 상습성이 인정되더라도 상습 강제추행죄로 가중해서 처벌할 수 없고 단순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이게 지금 2013년에 상습 강제추행죄가 신설이 됐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계속해서 14년 상습 강제추행했다는 겁니다. 그걸로 처벌하면 돼요. 근데 2012년에 개정되기 전에 강제추행한 사실이 또 발각이 됐습니다. 발각이 됐다. 그럼 그놈도 상습이 인정되니까는 이걸 갖다가 그냥 상습 강제추행죄로 하면은 첫 번째 소급표 금지원칙에 반하게 되죠. 두 번째는 단순 강제추행죄가 상습 강제추행죄가 되면 2분의 1 가중되는 겁니다.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명백히 소급표 금지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가중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소급표 금지원칙 요거 위반이 된다는 것들. 단순 강제추행죄로만 공소시효 이거 10년입니다. 아직 안 지났습니다. 따라서 뭐가 단순 강제추행죄로 처벌하면 되고, 근데 사실 이 판례에 하나가 더 지금은 의미가 없는데 그 당시에 의미가 있는 게 그 소추 조건도 그 당시
형법의 구법의 태도를 따라라. 그 얘기 뭘까요? 2012년에 강제추기 서초권은 친고죄였었죠. 지금 비친고죄죠. 그 당시는 친고죄였다는 겁니다. 그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그것도 역시 똑같이 따라라. 피해자의 고소를 받아서 처벌하도록 해라는 것들. 3번. 종전보다 가벼운 형으로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자, 구법은 7년 이상입니다. 신법에서 5년 이상으로 형이 감경이 됐어요. 그 부칙에 개정된 법의 신법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해서, 즉 구법에 대해서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더라도 정말 불사구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들. 신법에서 형이 강경되면은 유리한 신법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법 당시에 이제 범법행위를 했어요. 7년 이상입니다. 그런데 신법에 의하면 5년 이상이 되니까 2년이 다운이 됩니다. 그럼 유리한 신법을 당연히 적용해야 되는데 대신 신법의 경과 규정에 구법 적용 당시에 저질렀던 범행에 대해서는 구법을 적용하고 유리한 신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칙도 법률입니다. 부칙도 법률 규정이기 때문에 신법의 적용을 법률에 의해서 제한하는 거 아무런 문제 아니. 헌법의 적용도 법률에 의해서 물론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못하지만은 헌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거든요. 법률에 의해서 하물며 신법의 규정에 의해서 신법적 배제하는 거 무리한 구법을 적용하기 유리한 신법 적용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절대 형법 불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라는 것들. 5번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가 헌법재판소의 유형 결정으로 소급해서 실효된 경우 그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할 때 해당되기 때문에 법원은 무죄를 선고해야 된다. 자, 위헌 판단받으면 당연히 무죄죠. 그러나 법률의 변경에 의해서 처벌 규정이 삭제되면 어떻게 됩니까? 면소 판결해준다. 이건 형소법인데 그냥 형법에서 써먹습니다. 워낙 딱 걸쳐있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보면은 형소법 같지만은 그러나 이거는 그냥 형법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법률의 변경에 해당하면은 이때는 면소 판결, 위헌 판단 받으면은 무죄. 또 하나 있죠.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고 처벌 규정이 삭제되면은 형 집행을 면제해줘라. 자, 이렇게 된다라는 것들. 그것이 바로 12페이지 6번입니다. 재판 확정 후 법률 변경에 의해서 처벌 규정 삭제. 그러면은 형 집행 면제. 9번. 이번 15회도 나왔습니다. 포괄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 행위가 법 개정 전후에 걸쳐서 행해진 경우에는 신구법의 법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해서 법정에 가벼운 법을 적용해서 포괄죄가 처단해. 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15회 지문인데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신법과 구법에 걸쳐서 포괄죄인데 포괄죄는 어떻게 돼요? 여러 개의 행위가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는데 최종 행위시법이 최종 행위 시에 범죄가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은 최종 행위는 신법에서 종료가 되거든요. 그럼 행위시법이 신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때는 형의 경중을 따질 필요도 없이 행위시법인 신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들. 쉽게 말하면 이거죠. 구법이 있고 신법이 있는데 자,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전체 하나 행위법이거든요. 여기서 종료가 되거든요. 종료시법은 신법. 그러니까 당연히 행위시법인 신법을 적용하자.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장소적 적용 범위 13번. 미국인 A가 한국인 갑으로부터 주미 항공 대사관 영석에 청탁해서 LA 총영사관 갑의 아들 의뢰 병역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서울에 있는 바로 여기 삼성동입니다. 삼성동에 있는 A의 사무실에서 미국인인데 국제 변호사예요. 물론 이제 원래는 한국 사람인데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고 미국 변호사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삼성동에서도 법률사무소를 개설했는데 자, A의 사무실에서 그 경위 명목으로 위아 2만 달러를 교부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금품 수수는 강남구 삼성동에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청탁행위는 미국 LA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범행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또는 결과 중 행위나 결과 중 어느 하나만 우리 대한민국 영토에서 이루어지면은 얼마든지 우리 형법에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우리 형법에 적용되지 않는다. 틀린 지문이 되겠죠. 14번.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미국 라스베가스 호텔의 카지노에 가서 현금을 칩으로 받고 도박을 한 경우 형법상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라스베이거스에서는 도박죄는 합법입니다. 도박 행위는 죄가 아니죠. 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미안하지만은 강원랜드에서만 카지노를 해야만 합법적인 거고, 성인주의에 의해서 우리 국민이 외국에 가서 그 나라는 합법이지만은 도박하게 되면은 도박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처벌을 받는다라는 것들. 그래서 속인주의가 적용된 예라는 것들. 자, 다음 페이지 18번.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인신매매죄 등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우리 형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세계주의입니다. 세 번이나 개거식 나왔는데 세계주의인데 선언적입니다. 진짜 적용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인신매매 범죄는 정말 극악한 범죄니까는 유엔 헌장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인신매매에 대해서는 이제 신설을 했고, 인신매매 행위는 우리 형법에 의해서 우리 수사관들을 파견해서 얼마든지 수사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는 마련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 테이큰이라는 영화 보면은 그 미국 여대생들이 파리에서 루마니아 인신매매 집단에 납치당하거든요. 그냥 소설 한번 쓴다면은 우리 수사관이 가서 수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니암지수 형님이 다 죽여버렸지만은 그러한 경우들. 20번. 영국인이 미국 영해에서 운항 중인 대한민국 국적 선박에서 미국인을 살해한 경우는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된다. 이게 바로 기국주의죠. 대한민국 국적 선박이다, 국적 항공기에서 범죄가 이루어지면 이건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이거는 뭐 외국인이 우리 대한민국 영토에서 범죄를 저지른 거죠. 따라서 얼마든지 우리 형법이 적용이 된다는 것들. 21, 22, 23은 같은 법리의 판례들인데, 자, 먼저 23번 한번 보시면은 중국인이 북경입니다. 북경주재 한국 총영사관에서 중국인이 한국으로 입국하기 위해서 중국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그곳에 비치된 여권 발급 신청서를 위조한 경우 중국 북경시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 내에서 여권 발급 신청서를 위조한 사문서 위조죄를 우리 형법에 의해서 처벌할 수 없다. 왜? 기본적으로 형법 6조의 문제입니다. 형법 6조를 국민보호주의를 적용해야 되는데, 대신 형법 6조에 의하면은 우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그 범죄 직접적인 피해자일 때, 다이렉트로 피해자일 때 우리 형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간접적인 피해자일 때는 우리 형법에 적용이 없다. 그런데 문서죄도 사회적 법익이 난제예요. 자, 문서죄의 보호 법익은 그 사회의 공공의 신용. 어느 사회? 중국 사회입니다. 우리 국민이 명의를 모욕당했죠. 간접적 피해자고 지적인 피해자는 그 사회, 중국 사회. 그래서 22번 한번 보세요. 여기 이제 법리가 있는데, 캐나다 시민권자인 A가 한국 사람이었다가 이제 캐나다 시민권을 따서 캐나다 사람이 됐어요. 캐나다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명의의 명의를 모욕해서 위조 사무소를 행사했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경우, 이는 외국인의 국외범으로서 우리나라의 재판권이 있으므로 위조 사문서 행사죄가 성립이 된다. 거기 해설 보시면은 볼드체크에 나와 두 번째 줄. 자, 6조.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이 직접적으로 침해되는 결과를 야기한 죄를 범했을 때 직접적인 피해자. 그러나 사무소 위조죄는 사회적 법익이 난 죄이기 때문에 캐나다 사회나 중국 사회가 직접적인 피해자. 우리 국민은 명의를 모욕당한 우리 국민은 간접적인 피해자. 따라서 우리 형법의 적용은 없다라는 것들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자, 16페이지 26번입니다. 우리 형법은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 임의적으로 형의 산임 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게 2016년까지는 맞는 지문이었었습니다. 맞는 지문인데 2016년 형법이 개정되면서 임의적 산입이 이제는 필요적, 무조건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필요적으로 무조건 산입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로 개정이 됐다는 것들. 그래서 필요적 산입 이렇게 개정이 됐고, 그러니까 이게 8회 때는 맞는 지문이에요. 그러다 이제 10회, 13회 오면서 이제는 틀린 지문으로 바뀌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형법의 기본 개념인데 법인 범죄 한번 보시죠. 19페이지 7번.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서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 양벌 규정과 관련해서 법인 또는 개인은 단지 형식상의 사업주가 아니라 자기의 계산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실질적인 사업주를 의미한다. 제가 좀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약사들이
약사는 약을 하나만 개설할 수 있나? 그때 또 자기가 약국 운영하면서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돼요? 다른 약사, 특히 여약사 중에 결혼하신 다음에 약사 자격 면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사 운영 안 하신 분들 꽤 있어요. 제가 뭐 절친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친구 그 우리 와이프도 우리 재수 씨 그러는데 2대 약대 나왔는데 한 번도 약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평생 이제 전업주부만 했는데 2대 약대 그렇게 어렵게 나오고도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명의를 빌려 갖고는 약국 운영하는 겁니다. 자기는 이제 여기서만 있고 명의를 빌려 갖고는 저기서 이제 약국을 운영하는데 문제는 여기서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쪽에서 운영하던 명의약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지금 이 사람이에요. 그럼 이때 누가 양벌규정에서 처벌받느냐? 실질적인 사업주. 명의약사가 아니라 명의를 빌려준 약사가 아니라 실적으로 약국을 그렇게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바로 그 약사가 양벌규정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다라는 것들. 9번 양벌규정은 단지 법인 또는 업무주에 대한 처벌 규정, 근거 규정이 될 뿐이지 해당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 대한 처벌의 근거 규정이 될 수가 없다. 틀렸죠. 틀렸습니다. 그래서 양벌규정은 기본적으로 법인 또는 개인인데 개인은 업무주인 게 대표. 오너여서 개인은 오너를 의미합니다. 법인 또는 주식회사를 의미하겠죠. 그 다음에 오너인 개인뿐만 아니라 실제 불법행위란 조문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뿐만 아니라는 뜻은 뭡니까? 얘뿐만 아니라 얘도. 그러니까 얼마든지 양벌규정에 의해서 실제 불법행위란 종업원도 얼마든지 그 직원도 처벌할 수 있다. 바로 이거는 아주 몇십 년 동안의 대법원의 전화 일관된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출제가 됐었다라는 것들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제가 하나만 구성요건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토요일까지 지난 시간까지 사례 강의를 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재학생들이었어요. 재학생들이고 얘기도 많이 했고 토요일 날은 또 첨삭도 뭐 오래 했었는데 근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객관식 강의를 하지만은 좀 이상한 말들이 퍼져요. 객관식만 잘하면 뭐 당연히 편식 아닙니다. 객관식은 적당히 뭐 금컷이 뭐 있다는데 뭐 잘 알아요. 네, 금동원장도 잘 알고 20년 이상 같이 강의하고 그랬는데 우리 실제로 보면은 객관식 130개 맞고도 떨어진 친구들이 있습니다. 왜? 살이 못하면 떨어져요. 그러니까 중요도는 당연히 살에도 있는 거지 객관식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올해 그리고 형법 객관식은 요새 좀 작년부터 이상한 게 뭐냐면은 이번에 여러분들 예컨대 행위불법 결과물이 나한테 못 풀어요. 그거 그냥 찍고 넘어가야 됩니다. 일부러 저는 이번에 암기짝에 넣으려고 하다가 안 넣었어요. 일부러 안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 행위불법, 결과불법은 제 박사학위 논문과도 관계가 되지만 전혀 이건 알 필요가 없는데 그런 것들은 그냥 넘어가야 돼. 알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알려고 하면 한 달 걸립니다. 모르는 게 약이다. 이럴 때는. 근데 이번에 더 무서운 것들이 1번, 2번에서 5지문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씩 한 지문씩 그런 순수 1월 갖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아는 거 딱딱 찍지만 모르는 거 2개 정도 좁혀갖고는 50% 형태로 딱 찍어버리잖아요. 그럼 이제 확률은 50%입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요건 못 풀어요. 그러면은 이게 2개, 3개로 늘어나면은 이 확률이 33%로 낮아집니다. 이런 식으로 돼버리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갖고는 상당히 이제 객관식이 낮아지는데 나만 낮아지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나눠집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제가 볼 때는 90개 정도 아니면 80개 후반까지도 충분히 가능해요. 문제는 살에서 그냥 올린다면은. 근데 이번에 진짜 물어봤지만은 민법도 극강으로게 나왔지만은 형법도 여태까지랑 다르게 정말 어렵게 나왔습니다. 이거 지금 뭐 통맥 내는데 내가 볼 때 통맥 낸 친구도 이번에 합격한 친구들 많이 나옵니다. 왜? 통맥 냈지만 쓴 건 잘 썼기 때문에 쭉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지금은 객관식 공부를 하시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사례라는 것들. 게다가 제가 1년 내내 뭐 10년, 20년 강조하지만은 형법은 사례와 그러니까 똘똘 뭉쳐 있다. 사례가 객관식이고 객관식 사례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별 얘기를 안 하지. 이거 객관식 하면서 계속해서 저는 그냥 기계적으로 사례가 떠오르거든요. 그게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사례자라면 형법 객관식 그냥 해결됩니다. 늘상 이런 마인드로 공부하셔야지 지금 뭐 객관식만 보겠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형법은. 형법 사례는 형법 무서웠습니다. 조금만 하면 사례 확 올려줍니다. 형법은. 못하면 다 깎아버리는 게 형법 과목의 특징이에요. 민법에 10분의 1만 해서도 형법에서는 1, 2문 합쳐서 130점, 65점 이상 나옵니다. 그거 안 하거든요. 여러분 계속 보면 그 정도로 형법 안 해요. 너무 객관식에 몰두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해야죠. 지금은 하시지만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재학생보다는 우리 N세대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이제 앞으로 얘기 안 하게 쉬는 시간에 혹시 상담하실 거 있으면 상담하시고. 자, 구성요건 2번. 자, 요거는 내일 우리 위전착에서 또 보겠지만 소극적 구성요건 요소 이론, 표지 이론. 그러니까는 범죄는 불법과 책임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구성요건에 해당해서 위법성이 합쳐서 불법 구성요건이 됩니다. 그러면은 위전착도 무조건 사실의 착오, 법률의 착오도 사실의 착오, 3회 때 기출지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론에 의하면은 딱 사실의 착오밖에 없고 모든 형법상의 착오는 사실의 착오. 따라서 고의조가 과실범 성립. 사인인 갑이 현행 범인을 체포하면서 그 범인을 자기 집안에 감금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감금한 경우 뭐죠? 법률의 착오입니다. 이거 법률의 착오인데 소극적 구성요건 요소일에 따르면 갑의 착오는 그러나 사실의 착오. 법률의 착오도 사실의 착오, 유전착도 사실의 착오, 사실의 착오는 원래 사실의 착오,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론에 의하면 사실의 착오, 고의조가 과실범 처벌 바로 이렇게 된다는 것들. 그런데 문제는 3회 때는 근거규정은 15조일항입니다. 다설에 따르면은 사실의 착오의 근거규정은 15조이라. 그러나 작년 14회 때 나왔죠. 판례에 따르면은 사실의 착오 근거규정 13조입니다. 작년에 13조의 15조 1항에 의해서 사실의 착오로서 고의조가 틀린 지문입니다. 왜?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한. 판례에 따르면 13조지 15조 1항. 만약에 다설에 의하면 맞는 지문이지만 한 번도 다설에 의하면 출제된 적은 없었다라는 것들. 그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자, 22페이지 부작위범 5번. 자, 이번 15회 때 드디어 또 출제가 됐는데 오랜만에 1, 2, 3 연속 나오다가 12년 만에 드디어 출제가 됐습니다. 흔히 말하는 보람병원 사건. 자기와 부자기가 동시에 존재한다. 그랬을 때는 우리 대법원 다설과 대법원에 의하면 죄송합니다. 다설은 아니고 대법원에 의하면은 뭐가 됩니까? 일단 자기로 보라는 것들. 어떠한 범죄가 적극적 자기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음은 물론 결과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하는 소극적 부작위에 의해서도 실현될 수 있는 경우에 행위자가 자신의 신체적 활동이나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타인의 법익 상황을 악화시킴으로써 결국 그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는 자기에 의한 범죄를 범위 원칙이다. 여기서 물리적 화학적 작용이라는 얘기는 이미 거동이 있다는 얘기죠. 부작위는 아무것도 안 한 거니까 물리적 화학적 작용이 있을 수가 없다. 그것은 결국 거동이다. 자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얘기에 자기와 부작위가 동시에 존재하면 우리 다설에 의하면 판례에 의하면 당연히 자기로 봐야 된다는 것들. 당연히 자기로 봐야 된다. 바로 보람의 병원 사건이 되겠습니다. 7번. 수산부에 종사하는 순경갑은 18명의 도박 범행 사실을 적발하고도 그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였음에도 이를 상사인 파출소장에게 즉시 보고해서 그 도박자금 등을 압수하고 도박죄로 형사 입건하는 등 범죄 수사에 필요한 조처를 다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도박 사실 발견하지 못한 것처럼 근무일지를 자기에 의해서 허위로 작성하고 아니 담당 경찰관이 근무일지 공무원의 근무일지를 허위로 작성했다. 자기에 의한 허위 공소 작성죄. 그 다음에 보고까지 했다. 행사죄가 성립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부작위범위 직무유기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번 사례에서 이게 출제가 됐고 작년 당연히 사소한에서도 이거 출제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 의한 허위공문서 작성죄 4개가 있습니다. 여기 쭉 있죠. 자기에 의한 8번 같은 경우 범인눈토비죄, 허위공문서 작성죄, 증거인멸죄, 위계 공무집행방해죄, 부작위에 의한 직무유기죄, 법적 영향에 의해서 자기법인 허위공문서 작성죄 등만 성립하고 부작위에 의한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번에 사례에서 출제가 됐고 이것은 제가 늘상 사례에서 출제했던 부분들입니다. 10번 똑같아요. 좀 다른 건데, 죄송합니다. 다른 건데, 자기법인 허위공문서 작성죄와 부자기법인 직무유기죄가 하나의 행위로 이루어진 경우 자기법인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기소하지 않고 부자기법인 직무유기죄로만 기소할 수 있다. 그렇죠. 이건 어떻게 보면 형사소송법의 문제인데 해설 보시면 공소제기권자. 지금 우리나라에서 공소제기권자는 누굽니까? 검찰. 곧 이제 공소청이 되겠죠. 그러나 어쨌든 검찰로서는 자기법인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아니라 부자기범인 직무유기죄로서 얼마든지 기소할 수 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죠. 기소편의주의입니다. 기소편의주의에 따라서 기소편의주의는 쉽게 말하면 검찰 마음이에요. 검찰이 하고자 하면 하는 겁니다. 기소편의주의라는 것들. 따라서 미국식 형사소송법인데
그 독일식은 근갈이 되는 건 기소 법정주의입니다. 독일에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러나 형사소송 보면 미국 형사소송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기소 편의주의 따라서 경한 범죄의 직무유기죄로만 기소한 성립 문제가 아니에요. 기소하는 거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들 이것도 한번 같이 보시고요. 자, 24페이지 14번입니다. 다른 국가시험에서는 사례로도 출제가 됐었는데 법전형 모의시험에 딱 한 번 사례로 나왔었습니다. 그러다 객관식은 3번. 모텔방에서 투숙해서 담배를 피운 후 재떨이에 담배를 끄게 되었으나 담뱃불이 완전히 꺼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불이 붙기 쉬운 휴지를 재떨이에 버리고 잠을 잔 과실로 담뱃불이 휴지와 침대 시트에 옮겨 붙게 함으로써 화재가 발생한 경우 이 화재가 중대한 과실이 있는 선행행위로 발생한 이상 화재를 소화할 법률상 의문이 있으나 중대한 과실인데 근거 규정은 1918조 위법한 선행위가 됩니다. 중대한 과실이라고 즉 중실화죄, 중과실 바로 1918조 위법한 선행에 의해서 소화를 할 불을 꺼야 될 법률상의 보증인 지위 자기 의무는 인정이 됩니다. 인정이 되는데 또 하나 부진정 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결과 방지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형법 교과에서는 개별적 행위 가능성 하는데 되게 어려워요. 말뜻이 그냥 좀 더 쉽게 표현하면은 결과 방지 가능성. 근데 그걸 갖다가 드러낸 어떻게 보면 거의 유일한 판례입니다. 객관식 3번 나왔고. 근데 사실 부작위범에서는 옛날 40대 같으면 이걸 늘 현출했었거든요. 문제 안에 있습니다. 근데 변지에서는 별로 현출을 안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거는 결과 방지 가능성에 대한 아주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유일한 판례입니다. 근데 자, 법률상 보증인지 자기 의무는 있는데 화재 발생 사실을 안 상태에서 모텔로 빠져나오면서 모텔 주인이나 다른 숙객들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화재를 용이하게 소화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므로 부작에 의한 현주 건점을 방화치사상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근데 요새 흔히 말하는 필로티 공범. 불이 삽시간이 붙었다는 겁니다. 무섭죠? 요새 붙으면 얼마 몇십 명씩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삽시간이 불이 붙었기 때문에 얘는 엄마야 하고는 지만 빠져나왔지 비상멜로가 불이야 이것도 못했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문제가 있다. 그런데 너무나 삽시간에 불이 붙었기 때문에 이거는 소위 말해서 소의 용이성, 소의 가능성, 즉 결과 방지 가능성이 전혀 없어. 구성요건 요소입니다. 결과 방지 가능성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걸 중실화죄나 중과실치사죄는 처벌해도 부작에 의한 현주건점을 방화치사상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 그거 무죄가 인정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경우들. 자, 그 다음에 16번 같은 경우 세월호 사건이죠. 선장이나 승무원은 순환구호법 단서에 의해서 조난된 침몰 직전에 있는 배에 있는 조난된 사람에 대한 구조조치 의무를 당연히 부담하고 또한 선박의 해상 여객 운송 사업자와 승객 사이의 여객 운송 계약에 따라 승객의 안전에 대하여 계약상 보험료가 부담하므로 모든 승무원은 선박 위험 시 서로 협력해서 조난된 승객이나 다른 승무원을 적극적으로 구조할 의무가 있다. 순환구호법, 해상안전법, 선원법 법령에 의한 바로 구조 의무, 자기 의무가 존재한다. 그래서 이 선장 무기징역 지금 선고됐죠. 그래서 지금 복역 중에 있을 텐데 바로 이제 대표적인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18번 똑같습니다. 세월호 사건. 부작위범에 있어서 인과관계인데 부작에 의한 살인죄에 있어서 부작위 자기 의무를 이행하였다면은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부작위와 사망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아니 선장이 수영복 차린 패티바람 혼자 도피했다는 거, 혼자 살아났습니다. 근데 학생들 구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적어도 한 명 정도는 구할 수 있었지 않겠느냐. 그런 행위를 요구된, 자기 의무에 의해서 요구된 행위를 하였더라면 쉽게 결과 방지를 결과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충분히 부진정 부작위범에서도 이런 관계가 있을 때 인과관계는 인정할 수 있다. 그래서 2번이나 출제가 됐었고요. 20번. 업무방해죄 같이 자기를 내고하는 범죄를 부작에 의해서 범하는 부진정 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작위를 실행행위로서의 자기와 동일시 할 수 있어야 된다. 자기에 의한 업무방해는 부작에 의해서도 행위정역의 동거시상입니다. 똑같은 형태로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뭐냐? 지금 피해자 공사업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사를 맡긴 사람, 이 사람을 위해서 몇 억에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1원도 공사비를 안 줘요. 1원도.
그랬는데 이제 2차 공사가 들어갔는데 이거 다른 이제 공사업자가 오겠죠. 그런데 이 사람을 위해서 공사한 그 건축자를 치우지 않았을 뿐입니다. 단순히. 그랬더니 이론도 안 주면서 안 치워? 너 계기 있는 거야? 그러더니 업무방해죄로 고소해버린 사건입니다. 대법원까지 갔어요. 그런데 대법원이 말한 거는 만약에 자기에 의한 업무방해죄라면 일부러 건축자재를 갖고 와서 일부러 산더미처럼 쌓아둔다. 그게 자기에 의한 업무방해인데 지금 요거는 단순히 피해자를 위해서 공사한 건축자를 치우지 않았을 뿐이다. 요걸 갖다 똑같이 볼 수 있는가? 절대 똑같이 못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똑같이 볼 수 없다. 그러면은 부작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할 수 없다. 무죄를 인정한 사건이라는 것. 21번. 최근에 많이 나오는데 3년 연속이에요. 엄산배임죄는 타인과의 신뢰관계에서 일정한 임무에 따라 사물을 처리할 법적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상황에서 당연히 할 것이 법적으로 요구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 부작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성립할 수 있다. 배임죄는 자기뿐만 아니라 부작에 의한 배임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PB라 그러나요? 그 증권 PB 증권회사 투자 담당 이런 사람 계약을 맺습니다. 몇십억인데 지금 떡상할 때는 이걸 갖다가 그 주를 안 사요. 그 다음에 자기 주가 이제 떡락하는데 오늘 던져야 그나마 원금 보존하는데 떡락하는데도 이걸 던지지 않습니다. 시간 옵니다. 자, 지금 이제 10초 남아서 던져 끝까지 안 던져. 그때 어떻게 됩니까? 안 던지고 있죠. 부작에 의한 배임죄 실의 착수가 인정되고 얼마든지 부작에 의한 배임 행위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것들. 자, 26번. 자, 이번에 이제 요게 형법이 무지하게 어렵게 나왔었습니다. 23번. 저는 작년 1순환 때 1순환 1번 문제로 요걸 사례에서 출제를 했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부터 저는 틀림없이 출제했었으니까는 이번에 10살짜리 꼬마를 지금 사주를 해갖고는 뭐가 됩니까? 유명 아이돌 가수의 지금 무대 의상을 갖다 훔쳤죠. 자, 그랬을 때 문제는 이 10살짜리 꼬마 A의 엄마가 지나가다가 우리 아들 같은데 저놈이 도둑질하는 것 같은데 에이 아니겠지 하고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분설에 의해서 요 사례를 해결해 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문제는 이거는 보증인 지위에 관한 착오입니다. 보증인 지위에 관한 착오인데 보증인 지위에 관한 착오는 구성요건 요소설이건 이분설에 의하건 무조건 요거는 사실의 착오, 구성요건 착오, 고의가 조각돼서 과실만. 근데 요거는 기본적으로 방조 정도이니까 과실방조, 무죄가 인정됐다. 이번 사례에서 요게 출제가 됐습니다. 보증인 지위의 체계적 지위에 관한 이분설에 의하면 자신에게 보증인 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을 오인한 경우 사실의 착오에 해당해서 고의가 조각된다. 틀렸습니다. 구성요건 요소설에 의하면은 보증인 지위에 관한 착오든 보증인 의무에 관한 착오든 다 사실의 착오입니다. 그러다 요거는 소설이고 다설은 이분설입니다. 이분설에 따르면은 보증인 지위에 관한 착오는 사실의 착오. 이번에 이제 15회 때 사례 이게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증인 의무에 관한 착오는 법률의 착오입니다. 그래서 형법 16조 정당한 이유를 검토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사실의 착오 해당해서 틀렸죠. 법률의 착오입니다. 고의가 조각된다. 법률의 착오는 책임서를 취한다. 절대 고의가 조각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사례 객관식이에요. 지금 제가 이거 사례 객관식 보면서 객관식이라고 했지만 이게 바로 사례입니다. 형법은 강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객관식 사례고 사례가 객관식이라는 것들. 또 한번 보시죠. 24번. 부진정 부작위 범위에서 보증인 지위와 보증인 의무를 구별하는 입장에 의하면 보증인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착오한 경우는 법률의 착오로 취급된다. 10회 때죠. 당연히 이분설에 의하면은 법률의 착오가 된다라는 것들. 26번 한번 보시죠. 작년 13회 객관식 사례입니다. 이건 사례 문제를 보내도 상관없어요. 자, A의 5살짜리 A의 아버지 갑은 해수욕장에서 자신으로부터 1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A가 익사 위기에 처했음을 인식하고서도 A가 익사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면서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A는 사망했다. 이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첫 번째 사례만 보면은 이거는 보증인 의무에 관한 착오입니다. 왜? 자기 아들임을 못 알아봤으면 이거는 보증인 지위에 관한 착오입니다. 그러다 아들임을 알아봤지만 상관없다 했죠. 따라서 일단은 보증인 의무에 관한 착오. 결론은 뭐죠? 구성요건 요소설에 의하면 사실의 착오입니다. 그러나 이분설에 의하면 법률의 착오가 된다는 거. 1번. 자, 갑이 자기 의무를 이행했다면 그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될 경우에 한해서 그 자기를 하지 않은 부작위와 사망의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조금 아까 보신 지문입니다. 이게 부진정 부작위범의 인과관계. 맞고. 2번. 만약 갑이 누군가 익사 위기에 처했다고 생각했을 뿐 그 대상이 A임을 인식하지 못했을 경우 자기 아들임을 인식하지 못했다. 뭐죠?
뭐죠? 이번 문제 똑같지 않습니까? 작년에 이게 객관식 사례에서 나오고 이번에 이렇게 사례에서 출제가 된 겁니다. 똑같지 않아요. 자기 아들이면 알아보지 못했다. 그러면은 요거는 구성요건 요소 2부서 둘 다 사실의 적어입니다. 자, 보증인 지위는 구성요건 요소이지만 보증인 의무는 위법성 요소라고 보는 견해에 따르면 요걸로 해결해라. 이번에 출제가 그렇게 됐었죠. 이분설에 의하면 갑의 부작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지만 그러한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데 안에서 법률의 착오로서 책임이 조각이 된다는 것들. 미안하지만은 이거는 구성요건 즉시 보증인 지위가 난 착오고 이분설에 의해도 요거는 사실의 착오. 이분설에 의할 때 이거는 법률의 착오가 아니라 구성요건, 보증인 지위하는 착오니까 아드립을 못 알아봤잖아요. 이번에도 A가 어머니 을이 자기 아드립을 못 알아봤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보증인 지위가 난 착오고 어느 학설을 취해도 사실의 착오. 따라서 뭐가 됩니까? 과실치사죄만 성립이 된다. 책임이 틀린 지문이 된다. 작년에는 객관식 사례. 이번에는 사례로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3번. 갑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실행 착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A의 사망 위험이 구체화한 상황에서 부작위가 이루어지고 부작위 당시 자신이 구조 의무 위반 행위를 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서 A의 사망의 위험이 생긴다는 점을 인식해야 된다. 저놈이 죽을 수도 있다. 인식해야 됩니다. 근데 그 정도는 미필적 고의로 충분하다. 그 정도는 늘상 보시는 부분들입니다. 다음 페이지 28페이지 30번. 자, 요겁니다. 부진정 부작위의 고의는 뭐가 됩니까? 미필적 고의로도 가능하다. 무려 4번이나 객관식에서 출제가 됐다라는 거. 미필적 고의로. 자, 건너뛰어서 37번 부작위와 공범. 이게 지금 법전형 모의시험에서 2번 사례로 나왔는데 아직 본시험에서 사례가 안 나온다. 언제든지 출제됩니다. 그러나 객관식은 한 3번 나왔어요. 은행 지점장이 은행에 대한 부하 직원의 범행 사실을 발견하고도 손해 보존에 필요한 조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배임 매개를 방치했다면 부작위에 의한 업무상 배임죄 방조죄가 성립이 된다. 지금 정범의 범행을 방지할 자기 의무 있는 자가 보증인 지위에 있는 자가 그 범행을 방지했을 때 이때 정범설과 방조범설의 대립이 있는데 다설 판례는 일치해서 방조범설입니다. 따라서 부작위에 의한 방조설, 정범설 필요 없습니다. 거의 1인설이요. 버려버리고 다설 판례 일치해서 부작위에 의한 방조가 성립한다. 은행 지점장, 이게 일개 지점에서 착장 대리급에서 82년도 그때 당시 8천억이 대출이 됩니다. 어떻게 은행 일개 지점에서 8천억이 82년도면은 40몇 년 전이죠. 8천억이면 지금 한 8조 이상, 10조 정도 될 겁니다. 은행 지점장이 모를 리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대출해 간 사람은 권력자의 인척, 전모식 씨, 군사정권 1인자 전모식 씨의 인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 지점장이 무슨 말을 합니까? 어쨌든 무슨 말 할 수는 없지만 지점장으로서 대출을 막았어야 된다는 거죠. 부작위에 의한 업무상 배임의 방조가 인정이 된다는 것들 그렇게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39번 똑같습니다. 자신의 부하 공무원이 업무상 횡령을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지할 재반 조처를 취하지 않은 상관의 경우 부작위에 의한 업무상 배임의 횡령죄 방조범이 성립한다. 인천지방법원 입찰 보증 후 횡령 사건 95년도 정도 판례는 96년이지만 94년 95년인데 일개 집행관 상원이 무려 46억을 횡령을 했습니다. 지금을 치면 한 400억, 500억 될 겁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게 상사가 누구냐? 인천지방법원 부동산 경매 담당 법원 공무원, 국가공무원이죠. 당연히 이걸 갖다가 제지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제지하지 않았거든요. 46억이 통째로 날아간 사건. 그 당시 한 30년 전이죠. 30년 전에 40억 이상이 46억이 그대로 날아간 사건. 얼마든지 방지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부작위에 의한 업무상 횡령의 방조가 인정이 된다는 것들. 42번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이 보증인적 지위에 있는 자로 한정되는 반면 부작위에 대한 교사는 보증인 지위에 있는 자로 한정되지 않은 자기에 의한 교사가 가능하고 부작위에 의한 교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그래서 부작위에 의해서 교사 못합니다. 교사라는 것은 범인 위반해야 되는데 부작위에 의해서 텔레파시 보내는 것도 요건 뭐가 됩니까? 자기입니다. 물론 인정도 안 하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부작위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무것도 안 하고
범위를 유발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작용 교사는 있을 수가 없다. 맞는 지문이겠죠. 자, 마지막 43번. 진정 부작위범의 공동정범은 부작위자들에게 공통된 자기 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더라도 성립을 틀렸습니다. 반드시 동일 객체대에서 공통된 자기 의무가 부여되어 있어야만 이때 부작위에 의한 공동정범이 성립돼 있을 수 있다. 밑에 근데 해설 보시면은 첫 번째가 지금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대신 그런 경우 있어요. 그 자기 의무의 발생은 서로 별개라도 상관없어요. 아까 우리 왜 아이가 그 익사하는 그 있잖아요. 거기 이제 저기 있어서 제가 그거 뺐는데 그게 동시범위거든요. 문제는 이제 그게 합법적 대책으로 아마 뒤에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뭔지 하면은 해난 그 구조대원이 있었거든요. 수단 구조대원, 해난 구조대원. 해난 구조대원은 법령에 의해서 또는 자기의 직무에 의해서 이 뭐가 됩니까? 5살짜리 꼬마를 구조해야 할 자기 의무가 있죠. 그 다음에 아빠는 아니 당연히 그 민법상 직계 존속이니까도 직계 존속이니까 당연히 자기 의무가 발생 근거는 달라요. 그러나 이 아이를 구제해야 할 공통의 자기 의무가 있는 건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경우도 하나만 더. 그런데 여기는 없는데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는 때에만 성립한다. 이게 뭐죠? 아까 보셨던 결과 방지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결과 발생을 방지가 가능할 때만 인정할 수 있다. 근데 애가 물에 빠졌는데 파도가 치고 들어가면 100% 죽습니다. 같이 흘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눈물 흘리면서 못 구했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때는 처벌할 수 없다. 그래서 결과 방지 가능성 대부분은 요 두 개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들. 자, 그러면 쉬었다가 인과관계 요거 들어가겠습니다.